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봅니다. 민심은 숫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헬마우스 인경빈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대선 주자 지지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 발표한 MBS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조사는 10월 4일부터 6일 3일 동안 했고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전화 면접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먼저 대선 후보 적합도 존칭되겠습니다. 이재명 26, 윤석열 17, 홍준표 15, 이낙연 11 나왔고요. 이재명 후보는 전주 대비해서 3%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 적합도 여기서는 이재명 32, 이낙연 22, 심상정 4 이렇게 나왔고요. 보수 진영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26, 윤석열 21, 유승민 10 이렇게 나왔고요. 가상 대결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조사에서는 이재명 44, 윤석열 33 오차 범위 바뀌고요. 이재명, 홍준표 대결에서는 이재명 40, 홍준표 37 오차 범위 아닙니다. 이낙연, 윤석열 대결에서는 이낙연 39, 윤석열 35 오차 범위 아니죠. 이낙연, 홍준표에서는 이낙연 35, 홍준표 40 오차 범위 아닙니다. 정답이 가상 대결에서 보자면 이재명, 윤석열 대결에서 오차 범위 밖을 보였고 나머지 구도 조합에서는 오차 범위 안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서 가상 대결이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 조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1위 26, 윤석열 후보가 2위 17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약간 떨어졌다. 네. 대장동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그전에도 계속 대장동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또 처음으로 30대를 찍었단 말이죠. 이거 왜 떨어졌습니까? 저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슈가 사실과 의혹이 먼지처럼 뽀얗게 있는 상태에서는 사안이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요동칠 수 있는 그 강도가 좀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약한 고리는 떨어져 나가고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그게 양편향 현상이 좀 보입니다. 그래도 이번 조사에 또 반영됐던 건 어쨌든 그 관계자 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동규 씨, 그것도 구속. 그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제 실제적 진실로 한 걸음 한 칸에서 또 키맨이라고 밝혔던 그분이 또 구속이 연장되면서 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데서 좀 영향받은 요인도 있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 조사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또 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이 지사가 윤 전 총장보다 10%를 많은 30%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정권 연장을 원하느냐 정권 교체가 50%가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괴리입니다. 1등은 여당 후보인데 정권 연장보다는 교체를 원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경향신문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했었던 조사인데요. 지난 3일에서 4일에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였고요. 내용을 좀 평가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어떤 독특한 포지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는 주로 민주당 내에서도 친문계 그 다른 후보들하고 강력한 좀 갈등 구도를 형성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권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표처럼 여당 속의 야당 포지션으로 좀 인식되는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의지가 5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으로 바뀌는 것도 일종의 정권 교체로 인식하는 무당층이나 중도층의 어떤 성향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더 보태자면은 이를테면 그 정권 교체 프레임이 이제 이 조사에서 51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정의당 심지어 국민의당 이 층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진영하고 비민주 진영에 일단 합성격이 좀 강하다. 그리고 구도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물 대결로 갔을 때는 그래도 이제 그 이 구도의 어떤 포지션에서의 우세가 인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또 우리 헬마우스 작가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래도 정권 연장은
그 40밖에 안 나지만 이재명 지사 더 상회하는 것은 그래도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인물 요인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불일치. 예. 그 정권 교체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붙여놓을 때는 왜 이렇게 그만큼 나오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각 정당에 대한 어떤 지도의 문제 또 하나가 예. 인물이 받아 안고 있지 못하다.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예.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배철호 위원이 이야기한 MBS 조사 여기서 또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이재명 40일, 윤석열 20일 더블 스코어 차이입니다. 네.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그 당선 가능성이 사실 이 문항이 조금 이런 감도 없잖아요. 근데 예. 당선 가능성이 왜 중요하냐? 예. 왜 중요하냐는 게 결국 이제 대세론 아하. 마지막에 이게 흔히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이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미결정자들 혹은 플로터라고 할 수 있는 유동성이 결국에 누가 될 것인가는 막판 표를 결정할 때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그 지표의 의미, 특성이 그렇게 읽어야 돼요. 또 봤을 때 결국 사람으로 봤을 때 인물에 봤을 때는 결국은 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은 막판 쏠림을 만들게 한 요인, 또 이제 지지도 강도를 유입할 수 있는 건 요인. 그런 측면에서 이 지표의 중요성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따블 났죠, 차이가. 임 작가? 저는 여기서 뭐 이제 배철호 위원님 말씀에 하나 더 얹고 싶은 것이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토론회를 진행할 때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말실수 혹은 이제 뭐 어떤 그 정치 철학의 문제를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아마추어리즘처럼 비쳐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그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이제 행정가로서 뭐 10년 넘게 계속 이제 그런 어떤 성과를 내왔던 그 그림이 있었는데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주로 검찰총장으로 이제 사정기관 일만 해왔었다 그렇죠. 보니까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대통령이라는 행정부의 최고 직위를 맡겼을 때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를 평가를 할 텐데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제 발언 실수들이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아마추어적인 측면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면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뭐 2차 슈퍼위크 때 1차 때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해서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서 지지층이 더 결집해서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분석이 많긴 합니다만 이 대장동 의혹 자체에서만 여론조사한 걸 보면 아까 헬마우스가 얘기한 케이스테 리서치 조사죠. 경향신문에 의한. 네. 대장동 의혹에서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이재명 책임이 더 크냐, 국민의힘 책임이 더 크냐. 5대 3으로 이재명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자면은 그 대장동 개발과 관련 특혜 의혹 논란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해당 의혹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하고요. 이재명 후보 책임이 더 크다가 50.6. 국민의힘 책임이 더 크다. 31.0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항상 좀 이런 이슈 어떤 그 흐름 결정하는 것은 중도와 무당층의 의견이 중요한데요. 이 사실 때는 그 무당층 같은 경우는 이재명 책임 47, 국민의힘 책임 20.6 나왔고요. 이제 중도 같은 경우는 51대 30, 그 전체 결과가 비슷한데 아직까지는 그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물론 뭐 곽상도 의원 아들이라든지 뭐 인물들에서 국민의 관계자들이 나오지만은 어쨌든 그 사업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뭐 사인 결제가 있어서 가능한 건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뭐 그러니까 국민들 특히 중도나 보수 무당층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좀 풀리지 못했다.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된 요인이 이재명 후보 책임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여론으로 좀 모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여론조사 항목의 내용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책임이 크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한테 관련된 뭐 수익이 갔다든지 뭐 뇌물이 갔다든지 뭐 이런 어떤 범죄적인 혐의에 있어서의 책임도 물론 있겠고 동시에 또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인사 책임이라든지 어떤 성남시장으로서의 사업 전체에 대한 어떤 포괄적 책임 혹은 뭐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더 많은 수익을 시 쪽으로 땡겨오지 못한 거에 대한 뭐 어떤 책임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이 더 부각될 수도 있는 면 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전략적으로 지금 뭐 선거할 때 뭐 중도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 특히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표되고 나서 송영길 대표죠. 계속해서 중도 공략을 하는 전략을 취했다. 다만 선거가 아직 5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은
집토끼를 잡을 시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직도 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물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은 사실상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층의 완전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점을 좀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경선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그 지지층 내에서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그 부분에 좀 상당히 공을 들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입니다. 서로 지금 집토끼를 땡겨와서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는 싸움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중도층 확장 전략을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뭐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에서도 한번 그 갤럽의 비호감도 조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각 여야 정당의 1위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호감도를 압도하는 거의 2배 수준으로 나오는 비호감도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그 양상이 펼쳐질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화 관련해서 저도 이제 한 말씀 보태자면은 지난번 그 2016년 미국 선거를 한번 좀 복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나왔던 게 트럼프의 성인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힐러리가 싫어서 아하. 역대 최악의 그 대선이었거든. 또 예. 하나 뭐냐면은 나는 트럼프를 찍은 것이 아니라 공화당을 찍었다. 즉 뭐냐면 이제 인물 투표가 아니라 정당 투표로 간 건데 이번에 이제 우리 선거도 그렇게 갈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 뭐냐면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는 이미 그 예고되어 있던 바고 갈수록 더 농도가 더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인물 정책은 이미 실종되었고 정당 선거도 아닌 진영 선거로 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그 역할도 뭐 제약되는 혹은 그런 선거로 가게 된 굉장히 그렇게 컬러가 개연성도 아주 높은 그런 선거로 좀 읽힙니다. 그런 징후가 오늘 나왔던 이제 MBS 조사 결과에서도 좀 보입니다. 예. 오늘 이제 나왔던 걸 이제 세부 데이터를 보면 보수층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6%고요. 예. 진보층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4%니까 사실상 거의 없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0%가 나왔습니다. 0%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 역시 1%니까 사실상 양쪽에서 전혀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볼게. 지금 주말에 민주당 경선 3차 슈퍼위크가 예정돼 있는데 투표율이 1, 2차 슈퍼위크보다 더 높다 상당히. 벌써 70%를 넘었다고 해요. 뭐 10일까지 계속 투표가 되니까 80%까지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이재명, 이낙연 양측이 다 우리가 더 유리하다.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측에서는 대장동 의혹이 먹혀 들어갔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거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을 지키려고 결집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서로 이제 그런 현상을 또 각자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하죠. 뭐 늘 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졌던 건 각자 농구가 일정 정도 뭐 틀리진 않았다고 봐요. 나름.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5대 45 정도로 이를테면 이재명 지사 쪽이 이야기하는 그 농구에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연속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장동 이슈가 처음 제기됐던 시점에는 이제 호남 경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장동 이슈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그 PK 영남 경선, 경남 부산 경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결집도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더 강해지는 양상을 보였고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도 대체로 지난주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사를 향한 결집도가 강해지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차 선거인단의 선택 역시 그런 어떤 여론의 흐름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두 같습니다. 분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윤석열 후보 얘기 좀 해볼까요? 고발 사주 의혹이 대장동 의혹 때문에 쑥 들어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어저께 녹취록이 다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해졌다. 다만 고발 사주 이런 것보다 손바닥 왕자라든가 무슨 정법 도사라든가 이런 게 중도나 국민들에 더 먹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 사주보다 이게 더 악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그 이제 고발 사주할 경우에 이렇게 뭐 이를테면 정치 공작이다 뭐 선거 개입 이런 이렇게 이념전 혹은 뭐 어떤 정치적 해석의 코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해도 프레임 전으로 붙어도 그 이제 뭐 논란에 혹은 이견이 없지만은 손바닥 왕자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상식의 문제잖아요. 이게 이념 프레임에 여기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말
또 이제 계속 이제 말을 키우고 그 이제 담백하게 끝낼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이제 말이 이제 얹혀지면서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가는 거죠. 예. 이거를 저는 뭐 분석을 한다 혹은 뭐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좀 넌센스고 진짜 뭐 흔히 뭐 할 말만 합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참 그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를 뽑는 자리에서 이런 게 이제 화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쉽게 해서 분석할 가치 있는 것만 분석하자 저는 그런 말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상징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제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현주 전 의원 이제 국민의힘의 이현주 전 의원하고 방송을 했었는데 이현주 전 의원도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예. 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을 정도였으니까 예. 아마도 이 이슈 그러니까 손바닥 왕자 이슈는 젊은 층 그중에서도 여성층에는 상당히 여론상에 이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이슈였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요. 특히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비호감도가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유권자층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비과학적이고 좀 올드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얘기들인데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가 거기에 이제 딱 부합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계속 약점을 갖고 있었던 젊은 층이나 여성층에 있어서는 장기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이제 중도 확장 가능성을 까먹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MBS 조사가 4일부터 6일간 실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자 논란 있은 이후에 실시한 건데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왕자 논란 좀 제한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제한적으로? 근데 네. 이제 그게 그 처음에는 그게 뭐 그게 뭐냐 싶었는데 사실 그 연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아마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조사에는 왕자 이슈가 좀 더 많이 반영된 결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 지금 2위를 달리고 있고 어떤 조사에서는 1위 그러니까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1위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내 당원들과 마지막 경선 할 때 당내 당원 50% 일반 국민 50%니까 네. 이게 그 홍준표 후보한테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크게 상승한 국민의힘의 이제 신규 당원들의 그 구성 비율이 수도권 쪽이 높다라는 얘기가 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 후보한테서 이제 떨어져 나온 당원들, 특히 젊은 층, 젊은 남성층들을 이제 겨냥하는 건데 그 층이 또 이제 이준석 후보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 연관이 된 이준석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준석 후보하고 이제 갈등을 겪어왔었고 그 이미지가 아직 고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 유입된 당원층이 상대적으로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준석 대표를 따라서 홍준표 후보 쪽으로 이제 기울어질 가능성에 대해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었던 그 위장 당원 문제 제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위기감의 반영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최종 경선에 가면 이제 일반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가 이제 50대 50으로 반영이 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 쪽이 유리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렇죠. 예. 생각보다 신규 유입된 당원들의 숫자가 많은 게 확인이 되면서 아마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조금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은. 그 부연하자면 오늘 MBS 조사가 좀 여실히 이제 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수 후보 적합도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홍준표 36, 윤석열 48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윤석열 후보가 50m로 하야진 않았어요. 예. 근데 보수층만 봤을 때는 홍준표 33, 39. 어깨가 좀 나란히 있는 붙어 있는. 즉 그냥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이 정도 수치면은 나름 처음에 이야기했던 당원 투표 가면은 원사이드 할 것이다라는 가설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원사이드 하진 않게 그렇다고 뭐 압도하는 국면은 아니지만은 이제 상당히 좀 근접해 있는 그런 예. 패는 좀 여론조사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내일이네요. 예. 국민의힘의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는데 4강 마지막 티켓 한 장은 누가 갖고 갈 것인가? 자, 임경민 작가.
저는 이제 황교안 전 대표 쪽에 좀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에는 1, 2, 3위는 사실상 결정이 예.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예. 메이저 표심이 다 쓸어가고 남은 이제 마이너 표심을 누가 잡을 예. 것이냐 싸움인데 마이너 표심으로 가면 이제 마니아층이 좀 두껍게 형성된 후보가 좀 유리할 것 같은데요. 예.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4.15 총선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얼마 전에는 한강 실종 사건 카페 같은데 본인이 직접 가입해가지고 가입 인사를 게시물을 쓰기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제 바닥층을 훑는 그 운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알겠습니다. 호소할 것 예. 같습니다. 배 의원님. 한 달 전만 해도 최재형 원장이 최재형 그렇겠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두 자릿수를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말라버렸는데요. 저도 보니까 뭐 황교안 전 대표를 우선적으로 좀 꼽고요. 픽을 하고 최 원장하고. 근데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올라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뭐 견제하려고 하태경이 홍보. 없으면 이제 그 홍준표 잡아줄 수 없는 누가 있냐. 예. 그런 간절함은 예. 좀 보이지 않나라고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